이게 진도를 나간다고 나가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지금 여기다가 또 놓은 게 지금 뭐냐면 성인간혹에서 우리가 알았었던 베이스 파트의 내용들이에요. 수분,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그 다음에는 면역, 염증, 다 지금 거기 나오는 기초 파트의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한번 훑는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기출됐던 문제에 염증이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손상에 대한 인체의 방어 기전이다. 그래서 세포의 방어 기능이 있고 조직의 방어 기능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그럼 세포가 반응하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 세막 내피 세포가 있어서 들어온 균이 있으면 걔를 갖다가 어때요? 쫓아가가지고서 잡아먹고 보호해주는 기능 갖고 있는 게 있죠. 세막 내피 세포. 적혈구하고 가리백혈구의 전구 물질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리백혈구가 간헐을 하죠. 그 다음에 가리백혈구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 호중구, 호상구, 후형구가 있다. 이거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백혈구를 종류로 나눌 때 크게 뭐가 있어요? 과립과 무과립 두 가지가 있죠. 과립은 말 그대로 입자가 있다는 거죠. 일명 골수성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의 통틀은 기능이 뭐냐면은 침입한 균에 대한 인체의 신속한 보호 기능은 과립이 담당을 해줘요. 종류는 뭐가 있어요? 호전구, 호상구, 후형구가 있다. 이거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호중구, 염증 반응에 관여를 하죠. 식균작용을 해주고 청소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열이 난다? 얘 때문이죠. 얘에서 분비가 되는 파이로진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렇죠? 열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백혈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호중구이다. 두 번째는 호산구, 약한 식균작용을 갖고 있고요. 알러지 반응일 때 증가하는 특징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형구이다. 헤파린 유리로 음구와 염증의 치유에 도움을 주고요. 감마글로불린 수용체 존재에서 후형과 결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호중구, 호상구, 후형구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물질이 누구냐면 호중구예요. 알러지성 질환이 있을 때 증가되는 것은 호산구.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 뭘 갖다가 해요? WBC 중에서. 셀 카운트 할 때 호중구 많이 나오잖아요. 호중구가 얼마만큼 증가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무가립 백혈구가 있죠. 과립이 아닌 무가립이 있는데 크게는 임파하고 단핵구 두 가지가 있어요. 무가립 백혈구는 만성염증 때 방어를 하죠. 과립은 즉각적인 거, 급성에 반응을 하고 무가립은 만성에 반응을 하는데 무가립 백혈구 첫 번째 임파구가 있죠. 혈중 백혈구의 25에서 40%를 차지를 하고요. 감마글로불린 생산을 갖다가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식균작용에 관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또 림파구에서 세포성 매개체로서의 림포기에 갖다가 유리를 한다. 두 번째 단핵구도 있죠. 백혈구의 4내지 8%를 차지하고 균 침입에 대한 2차적 방어 기능을 갖고 있고요. 식균작용을 하고 식세포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거 교과서에 보면 도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과립, 무과립 각각의 종류. 자, 백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임파구만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임파절에서 만들어져요. 임파구는 임파절에서, 나머지 백혈구는 다 거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질세포는 생략. 자, 세포가 반응을 하느냐? 조직도 방어를 한다. 임파절이 있고 비장이 있고 간이 있고 골수, 그다음에 근신경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 갖다가 성인간혹을 한번 정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책. 그래서 임파절이 있고 뭐가 있다. 크게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염증이죠. 염증. 인체가 손상을 받았을 때 즉시 강력하면서도 거칠게 나타나는 국소 반응. 세포와 조직의 파괴가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손상 부위가 더 파급되지 않도록 국소화시킴으로써 손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을 보통 우리 염증이라고도 정의를 한다. 이건 대표적인 실리가 제시했던 염증에 대한 정의죠. 시험 문제는 염증의 원인을 물어봤었죠. 2001년도 기출이었던 문제. 자, 염증은 어떤 것들이 일으켜요? 첫 번째가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면역학적, 기타가 있죠. 물리적, 열, 냉, 빛, 전기가 염증을 초래하나요? 뭐 쉽게는 화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상, 화상.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물체가 되겠고요. 화학적, 내재적으로는 위산, 외적으로는 산. 면역학적으로는 암세포, 항원 항체 물질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항원 항체 반응 물질도 염증을 일으키나요? 우리가 지금 막 공부해서 또 류마틱 피부하고 류마틱성 관절염 있잖아요. 그쵸? 기타 개사된 조직이나 노폐물도 염증을 초래할 수 있죠.
베타젠조직이란 노폐물의 예라고 한다면 통풍 있잖아요. 통풍, 유릭 엑시드 같은 노폐물이 나가지 않고 체내에 쌓여서 염증을 초래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염증의 원인을 물어봤고요. 염증의 병치 생기고 설명 많이 했던 거죠. 예, 이거 기출되었던 증상이 관련되어 있고 국시에서 엄청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혈관 반응, 두 번째가 상체의 형성, 세 번째가 세포 반응, 네 번째가 섬유막 형성 반응, 체액성 반응, 호르몬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갖다가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죠. 시험 문제 또 뭘 물어봤냐면 대표적인 증상 5가지를 쓰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대표적인 증상 뭐예요? 국소 증상. 네? 국소 증상? 네, 어떤 거? 열감, 발적, 종창, 통증, 기능 상실. 이거요. 교과서에 도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출되었던 문제이고 국시에도 단골 문제고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기전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국시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염증이 있을 때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원인 기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혈관의 모세혈관 투과성의 변동으로 액체 성분과 백혈구가 함출되면서 종창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찾는 국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증상. 나머지는 전신 증상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원인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근거까지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치유하고 회복, 재생, 조혈세포 다 넘어가시고 연골세포. 자, 그 다음에 상처 치유 찾았어요. 자, 염증이자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1차 유압, 2차 유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차 유압이라는 것은 상처 부위나 종이에 밴 상처처럼 상처 주변이 깨끗할 때 되는 것이 1차 유압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염증의 단계 시험 문제 기출됐었죠. 2가지 문제였었죠. 기억나세요? 네? 이게 책마다 용어가 다 틀리다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우리 기출됐던 문제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지혈기. 기억나시죠? 지혈기. 3 내지 5일까지는 염증기라고 하는데 그 앞에 지혈기가 있는 거예요. 절벽의 부위 가장자리가 서로 근접한 상피세포가 이동, 섬유소 음계가 모세혈관에 뻗어나가도록 그물망 역할을 한 상처를 덮어 상처 외부와 격리시킴. 이 사식으로 호중구가 상처 주변에 나타난 상처 부위 상피세포 세포분열로 두꺼워짐. 처음에는 진피 상처 부위에 따라 가다가 가피에 들어가서 중단에서 연결되어 얇지만 연속적인 상피층을 형성한 3일 호중구 백혈구 콜라겐 섬유의 수직별 상처 부위를 가로질러 양쪽을 연결하지 못한 상피세포 증식과 비우는 계속됨. 여기는 지금 지역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마다 다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세요. 첫 번째가 일단 상처가 생겼으니까 뭐부터 돼야 돼요? 혈관이 수축하고 마귀를 형성해서 지혈부터 먼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염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본격적으로 염증기 안에 지혈기를 많이 두기는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유가조직이 차 올라오기 시작을 하겠죠? 상처 부위는 유가조직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고 맥간 형성이 극도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혈관이 새롭게 발달을 한다는 거죠. 콜라겐 섬유가 풍부해지고 저 처음에는 위로만 올라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가로지르는 것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상피는 정상 두께로 회복이 되고요. 표면세포들이 본격화해서 각질화됨으로써 성숙한 상피 구조를 보임. 그 다음에 뭐예요? 반응 수축기, 콜라겐의 재모델화, 반응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더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 1차 유압에서는 지혈기, 염증기, 유가조직기, 반응 수축기 책마다 번역어가 다 틀리긴 해요. 감안해서 보시고요. 2차 유압, 외상으로 인한 생긴 상처나 궤양 감염에 있으면 다량의 삼출액이 생기고 광범위하게 불규칙한 상처 가장자들을 갖다 남기게 되겠죠. 치유 과정은 1차 과정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다. 3차 유압은 지연된 상처 유압으로 일어나는데 1차적인 상처가 감염될 때 상처가 열리면 유가조직화된 후에 봉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상처가 깨끗하면은 1차 유압으로 끝나겠고 안 그러면 2차, 3차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염증 회복과 관련된 요인, 전신적인 영향과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 진단검사 수행량
염증 생기면 우리가 진단할 때 쓰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 백혈구 먼저 검사를 하죠. 셀 카운트를 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ESR 증가되고 CRP가 다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치료, 생략, 간호, 생략. 자, 거기까지 갖춰서 봤어요. 21번 문제. 다음은 K군의 진료 소견이다. K군의 호흡기계 병태 생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신장 189, 체중 59, 체온 30.7도, 맥박 102회 빠르고요. 호흡은 24회 높고요. 혈압은 170. 얕고 가쁜 숨을 쉬고 있대요. 숨을 들이쉴 때 가슴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죠. 타진을 두들겨 봤더니 왼쪽 가슴 윗부분에서 가닥 공명음이 들린대요. 그냥 공명음이 들려드리는데 가닥 공명음이 들렸다는 것은 일단 공기가 많이 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청진상 왼쪽 가슴에다가 청진기를 대봤더니 호흡이 감소가 됐대요. 왼쪽 윗가슴에서 가닥 공명음이 들려서 공기가 많이 놓여있는 상태이고 청진기를 댔더니 호흡이 감소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쪽은 오투시오투 가스교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쵸? 자, 이건 대표적인 기흉의 소견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가슴의 통증, 숨을 쉴 때 가슴의 통증, 그리고 호흡수가 가빠지고 그 다음에는 가닥 공명음이 들리고 청진상 호흡이 감소가 된다. 가염된 피조직이 걸락화되어서 괴사가 돼서 걸락화된 상태이다. 이거는 결핵이잖아요. 결핵일 때 걸락화됐다고 가닥 공명음이 들리진 않죠. 흉막각 내려 들어간 공기가 폐를 압박해서 어때요? 폐가 허탈된 상태로 보인다. 자, 흉막은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죠. 이게 폐가 있으면 어때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막이 있죠. 병측 늑막, 장측 늑막. 그 사이가 스페이스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늑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숨을 쉬실 때 마실 때 통증이 있겠고 호흡하기 힘들겠죠. 두들겼더니 가닥 공명음이 들린대요. 그래서 폐포의 가스 교환이 폐를 압박해서 폐가 허탈된 상태이다. 폐를 압박해서 폐포가 허탈돼서 콜랩스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서는 호흡음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소견만 보면 폐포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폐포의 가스 교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것만 보기엔 되게 막연하죠. 이거는 폐포 내에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있고 근데 뭐 체온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체온이 높지가 않죠. 염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액체성 삼출물이 축적되면 되면은 파금이 들리겠지. 가닥 공명은 들리지는 않겠죠. 4번은 아닌 것 같고 폐포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해서 과도한 팽창이 되게 되면은 폐포막이 파괴되고 폐의 신장성이 상실된 상태이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과도한 팽창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가슴 통증이 있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흉하고 혈흉이 나왔다고, 기흉이 나왔다고 보시고요. 나머지 정의, 원인, 증상, 간호 종류를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면 응급간호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기흉은 늑막강 내 공기가 차는 것을 기흉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기흉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사고로 인한 기흉도 있죠. 자연적인 기흉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생겼던 스카들이 있잖아요. 폐렴을 앓았다, 결핵을 앓았다. 그 자리를 어때요? 공기가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늑막강 내에 고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연성 기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말고는 보통 우리가 손상 때문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기흉이 됐다. 기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렁이 있고 이렇게 폐를 둘러싸고 있다고 치고 이게 지금 늑막강인 거죠. 흉막강이죠. 늑막강. 늑막강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공기가 차게 되면 대기압이 우리가 700 몇이죠? 1기압이 얼마지? 760. 바깥쪽에 있는 대기압은 760이에요. 그러면은 폐압은 얼마냐면 750 얼마가 되고 얘는 얘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하여튼 요게 수치가 있는데 대기압이 760은 맞나?
그러면 폐내 압이 있고 능박강내 압이 있는데 요 능박강내 압이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렁이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얘의 기능이 뭐냐면은 안에 있는 폐조직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제공을 해줘요. 얘가 딱 따라붙어 있으면 어때요?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얘가 확장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갖다가 주는데 여기 지금 공기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있던 렁이 익스펜션을 못하고 꼼짝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공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기흉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때요? 공기가 막 여기가 760, 여기가 한 756 정도라고 치면 어때요? 기압이 4 차이가 나니까 여기까지는 소킹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공기 돌출입이 없고 막혀 딱 정지가 돼버리죠. 안에 있는 렁 익스펜션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완전히 꼼짝 못하는 걸 긴장성 기용, 텐전 유머스락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응급사항 중에 하나이죠. 메디컬 에머지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마실 때 가슴에 통증이 있고요. 가닥 공룡임이 들리겠고 호흡임이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체온은 정상이니까 감염 소견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거기까지만 지금 보면. 자, 그렇다고 치면 기흉 처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학교에서 먼저 보자. 학교에서. 애들이 싸우다가 가슴팍을 얻어맞고 갑자기 숨이 가쁘고 통증이 있고 타진을 했더니 가닥 공룡음이 들리고 호흡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청진을 해봤더니. 외부적으로 이게 늑골 골절이 되면서 늑막강내로 액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외부적으로 구멍이 있다고 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는데 손으로 막으면 안 돼요. 그 생긴 순간에는 뭘 어떻게 막냐면은 밀봉할 수 있는 비닐로 막으래요. 왜 우리 병원에서는 바셀린 꺼져 쓰잖아요. 기름이 잔뜩 묻은 바셀린 꺼져서 탁 막아야 공기의 돌출입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절대로 막지 말래요. 아까 뭐요? 텐전 유머스락스요. 오히려 막는 게 해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발달사인 체크를 잘해야 되고 상태 파악을 잘해서 내가 막는 게 능사인지 아닌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단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왜 가끔 옛날에 왜 하얀 거탑 같은 그 드라마 있었을 때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게 긴장성 기흉 같더라. 그래서 왜 18게지 니들에서 탁 꽂았더니 갑자기 막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죠. 텐전 유머스락스. 그게 긴장성 기흉의 상태예요. 긴장성 기흉. 그러면 18게지 니들을 어디다 꼽아야 돼요? 지금 좌측이니까 아니 일단 생긴 데다 꽂아야지. 왼쪽 가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늑막 사이에 거기다가 18게지 리드를 꽂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숨을 막 쉬기 시작하잖아요. 네, 긴장성 기흉. 기흉이 심해지면 생기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는 여기까지예요. 막 지금 발생했다 그러면은 밀봉을 뛰는 거로 탁 막도록 할 거. 근데 이미 발생해서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한다면 막는 것은 고려를 하도록 할 거. 얘가 긴장성 기흉 상태가 되면 얼굴을 갖다가 벌써 파랗게 질리고 숨을 안 쉬고 있을 거예요. 자, 그 판단을 잘해야 되겠고, 자, 기흉이 생겼어요. 병원 가면 뭐 해요, 이제? 체스트 바틀 하겠죠. 그쵸? 해가지고서 체스트 바틀이 기흉일 때는 그 튜브를 갖다가 백 쪽에 있는 옆으로 해가지고 꽂았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바틀 꽂아갖고 공기를 빼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혈육이면 공기는 가변이가 위로 뜨고 액체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쪽에다가 꽂게 되죠. 체스트 바틀이 아직 멀리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쵸? 근데 뭐 체스트 바틀 있으면 막 맨날 하는 그 간호 있죠. 그 켈리를 항상 옆에다가 준비해 둔다. 그쵸? 응급상황의 대박에서.
뭐 체스트 바틀이 있을 때 기능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어 버블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하도록 한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항상 가슴 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두도록 한다. 그런 거. 자, 그래서 기흉이 시험 문제가 2013년도에 한 번 나왔던 것이어서 혹시 몰라서 일단 기흉, 그 다음에 긴장성 기흉, 거기에 따른 혈흉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갖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망막박리는 아까 나왔던 문제죠? 아닌가? 두 번이나 나와. 22번 문제로. 참. 아니, 아까 이거 푸른 문제 아닌가? 네. 네? 아니야. 같은 문제야. 22번 문제. 네. 번호를 제가 잘못 매겼는지 했을 거예요. 27번. 자, 항암제 보도록 할게요. 피교사가 보건교사와 상담한 내용이다. 가, 마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일주일 전 병원에서 항암제를 처방받았어요. 어떤 항암제인가요? 처방전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이톡산.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는 대사기량제 항암제입니다. 그게 뭔데요? 너무 자세하게도 물어본다. 사이클로포스마이드는 세포 죽이 모든 단계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로 RNA와 DNA 단백질 합성의 방을 방해하는 항암제예요. 심각한 부작용으로 출혈성 방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그 약을 드시는 중에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드리도록 하세요. 자, 케모세라피 하는 지금 암 중에서 보면은 항암제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뭐예요? 암은 다 공부를 일단 해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보면 일단 암을 정의를 해요. 과잉증식물. 그게 암에 대한 정의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암을 일으키는 원인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4인 1순위는 암. 그렇죠? 전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2배를 넘었더라고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염성 요인.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암은 뭐가 일으켜요? H5N1. 간암은 B형, C형 간염이,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항문암은 유두종 바이러스, 외부 생식기암, 유두종 바이러스, 구강인도암, 유두종 바이러스, 임파종과 비인도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감염성 요인이 암을 갖다 일으켜요. 감염으로 세포가 염증이 생기면서 어때요? 세포대사가 변하면서 변종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증이 안 생기게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뭐냐면 자궁경부암이잖아요. 지금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했죠,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맞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암을 다 예방을 할 수 있네요. 사실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맨날 자궁경부암이지만 교과서는 뭐 되어 있대요, 지금. 항문암, 외부 생식기 암, 그 다음에는 구강인도암도 다 여기 관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가 화학적 요인, 담배 성면. 세 번째가 물리적, 네 번째가 심리적. 심리적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시기적, 여섯 번째 기타, 유전적, 연령, 성들이 그쵸? 관여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감염성 요인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카테고리가 되게 큰 암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의 원인. 자, 그럼 암은 시험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옛날에 악성조행과 양성조행의 차이점을 물어봤었어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악성조행, 양성조행의 차이점. 성장 속도가 느리다, 빠르거나 아주 빠르다. 피막에 쌓여있다, 쌓여있지 않다. 성장 양식, 확장성, 치명성이다. 재발, 제거하면 거의 재발이 없다. 성장 양식의 양성은 확장되면서 성장하고 이때 경미한 조직 손상을 일으킨다. 악성은 주위 조직의 확장, 치명까지 일으키고 심하면 염증, 궤양, 괴사를 일으킨다. 악성은 재발이 잘 된다. 전이는 양성은 전이되지 않고 국소적이다. 악성은 직접 퍼지거나 임박의 혈액 이식에 의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다. 세포의 특징, 주위 원래 조직과 거의 같다. 악성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체 영양, 우리가 보통 마른다는 얘기 많이 하죠. 악액질. 그거 전신 증상 생기는 건 악성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예후, 중요기관의 압박이나 폐쇄가 없는 한 죽음을 초래하지 않지만 악성은 중요장기에 전이가 되면 사망까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기출이었던 문제. 자, 미국의 암학회에서 제정한 암을 의심할 만한 7가지 위험 신호가 있죠. 포션이라고 붙어 있는 거. 자,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고요. 각종 암의 증상들 있고 원인들 있잖아요.
이건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TNM 단계분류법을 쓰죠. 튜머의 종양의 크기, TX는 종양이 측정되거나 발견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T0는 먼발성 종양의 증거가 없음. TIS는 상피세포 내 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크기를 갖다가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가 이게 국시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뭐 암을 갖다가 했는데 T 얼마, N 얼마, N 뭐다 이럴 때 이거를 갖다가 해석을 하라고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는 길에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N은 임파절이죠. 결절 침범 정도. 마지막에 M이 메타시스 전이죠. MX는 원거리. 촬영할 수 없음. 그 다음에 멀리 전이의 증거가 없음. 그 다음에 이제 전이 정도에 따라서 M의 1부터 3까지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종양 퍼지던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던 문제이죠. 그 중에 뭘 물어봤냐면 전립선암을 물어봤었어요. 우리 전립선암 지금 없죠? 우리 지난번에 왜 전립선암에 종양 표지 인자에 뭐가 있었어요? PSA인가? A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양 표지자도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한번 보시고요. 암세포 성장. 자, 암세포 성장과 관련해서는 암세포는 크게는 휴지기, 합성전기, 합성기, 유사분열, 전기, 분열기로 그렇죠?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항암제, 알킬라제, 뭐 각각 다 거기다가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고 암약과 관련해서는 여기다가 세세하게 달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내용이. 여러분 책에 보면은 암에 보면 약물 도표 하나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내용 강의 때 이거 한번 봤었거든요. 예, 케모세라피 그거 있죠. 그 도표. 그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알킬라이팅 에이전트, 안티 메타볼라이트 에이전트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기본적인 내용의 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보면 되냐면 분류법. 어느 단계에 작용을 하는지 있죠. 아까 RNA, DNA 합성에 관여를 하고 나왔던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예요. 중요 사이드 이펙트. 그게 나왔던 문제예요. 아까 사이톡산이 나왔잖아요. 사이톡산,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네. 꼭 중간에 보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물어봤어요. 됐죠? 네, 책에서 전체를 갖다가 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넘어가도 되겠죠. 이걸 넣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워드를 다 쳐야 되니까. 정말 너무 이게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암 성장에서 세포 성장에서 보면 휴지기는 활발하게 분열하지 않는 시기를 휴지기라고 당연히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합성 전기를 지나서 합성기로 들어가는데 합성 전기가 뭐냐면 DNA 단백질 합성을 하는 시기를 갖다가 합성 전기라 그래요. 거기에 영양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항대사성 물질, 알킬화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효과를 주는 약물이고 합성기는 DNA 합성을 하는 시기이죠. 항암제로서는 여기에 항대사함을 하고 알킬라제 갖다가 쓰게 되겠고요. 다 똑같더라. 유사분열 전기에 항대사함을 항생물질과 알킬라제를 같이 쓰고요. 분열기에는 식물 알칼로이드하고 알킬라제를 쓴다. 즉 약의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다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해서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혹시라도 암세포 성장의 단계를 들려고 나올지도 몰라서. 휴지기, 합성 전기, 합성기, 유사분열 전기, 분열기로 진행을 한다. 그쵸? 각각의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항암제나 알킬화제나 이런 것, 항대사물질 같은 건 다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작용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약물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톡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약물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31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비형 간염이고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봤던 문제 같아요. 그쵸? 성인과학 공부할 때. 그쵸? 최근 피로감이 생기고 속이 메시껍고 소화불량에 복부 불편감이 있다고 하고 3일 전부터 소변색이 진해졌다. 그러면 좀 환각 증상이 생긴 거네요. 그리고 활력 증상에서 피골은 안색이지만 창백하지는 않다.
그동안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었다. 학예 방학 중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고 취별 낚시를 즐기고 병원 진료 결과가 나오네요. 랩 데이터가. HBsAg잖아요. 설페이스 안티젠이죠. HB니까 이건 뭐예요? B형 간염인 거잖아요. B형 간염이 안티젠에서 양성 반응. 그럼 감염에 걸린 거죠. 그리고 안티바디를 봤더니 음성이에요. 그럼 아직 항체 형성되질 않은 거잖아요. GTGBT 레벨이 올라갔대요. 그럼 간세포가 파괴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빌리빈 수치도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오염된 음식, 식수, 대변, 구강 정도로 감염되거나 배변은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술잔 돌리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맞아요? B형 간염인데? 그렇죠. A형이죠. 만성 환자 치료에 인터페론 알파가 유용하다? 답이 없으니까 이제 못 찾겠죠. 응? 아, 없어요, 그게? 아, 그래요? 나는 있는데 왜 그러지? 아, 이게 밀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예요. 일단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 들어간 걸 다 빼면 되겠고, 그러면은 니은만 있는 것도 아니겠고. 1군 감염병이면 이거는 A형 감염이죠. 그쵸? 지긋도 빼야죠? 그쵸? 그러고 나면은 뭐가 남아? 니은하고 리을이 남겠네요. 그쵸?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보균자가 될 위험도 있고 간세포성 암을 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인터페론 알파가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답은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갖다가 찾으면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노화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건교사와 H양의 상담 내용이다. 갈아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정말 노화까지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것도 노화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더라고요. 선생님, 어젯밤에 저희 할머니가 체온이 34.2도였어요. 근육량이 감소되어 열생산이 어려워서 그렇단다. 노화로 인한 피하, 지방 감소로 보험 기전이 나빠서란다. 그러면 할머니가 저체온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먼저 담요로 할머니 몸을 충분하게 감싸드리고 체온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서 중등도의 저체온증이 되면 심장이 불안해져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할머니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이때는 따뜻한 전기팩을 팔과 다리에 골고루 대줘야 된다. 옳은 것만을 갖다가 골라보래요. 일단 근육 생산량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게 되면은 체온이 약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열생산 기전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대요? 일단 근육량이 감소가 돼서 열생산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노화로 인한 피하 지방의 감소 때문에 보험 기전이 나빠져서 그렇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담요를 여러 겹 덮어줘가지고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따뜻한 전기팩 같이 부분적으로 하는 걸 하지 말 것. 그 이유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감각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화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팩 같은 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근육량이 감소되어 열생산이 어렵고 노화라는 피하지방 형성으로 보험질이 나빠지고 대사율이 저하되어 있고 말충혈류가 감소되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체온이 떨어질 경우에 체온 유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답은 그러면 뭐만 빼면 돼요? 라만 빼면 되겠네요. 가나 다까지만 해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노화 인체의 계통별로 노화에 따른 변화 갖다가 보여주는데 우리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여기 국시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노화 신경계는 뇌의 무게와 뉴런이 감소되고요.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인지 기능도 다소 감퇴되고 감각도나 기억력 감소,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출의 문제가 생긴대요. 저장을 해서 인풋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쌓아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웃풋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가 소화기계. 쓴맛을 제한 맛의 역치가 상승한대요. 그래서 과다하게 양념을 쓰게 되고 쓴맛에
대한 감각 기능이 예민해진대요. 가다한 양념을 쓰게 되고 신맛, 쓴맛에 대한 감각 기능이 예민해지게 되고요. 단맛 감지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음식, 그래서 자그마한 어른들이 달게 먹는다 그러죠. 양념도 굉장히 많이 쳐서 먹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음식의 식도 정체 시간이 증가된대요. 음식물이 많이 위에 남아있다는 거죠. 위문부 관략근이 이완되어 있어서 삼킴과 흡인의 문제도 중요하다. 음식물의 식도 정체 기간이 증가되니까 소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데다가 위 부문의 관략근이 이완되어 있어서 어때요? 자세나 뭔가 조금만 하게 되면은 흡인의 문제가 쉽게 생기죠. 식도에 있는 물이, 위 내용물이 역류가 돼서 폐로 가서 폐렴 같은 거, 흡인성 폐렴 같은 것이 잘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간 실질 조직이 감소가 된대요. 간, 리버. 혈류량이 저하가 돼서 약물 대사율이 30% 정도 감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약을 빨리빨리 대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체내 농도가 올라가 있는 기간이 길다란 얘기예요. 그거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그다음 변비가 증가되고요. 변의 실금도 하고 또 위산도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음식의 식도 정체 시간 길어지고 위산이 감소된다. 심장벽의 비후. 심장벽은 비유가 되는데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에 중요하게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이죠. 이게 감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비유만 되지 그래서 그냥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하는 그냥 단단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고 혈액 보유량이 줄고 수축력이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혈관, 심장 동맥 구경이 좁아지고요. 판막 동맥별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고 탄력성이 저하가 되고 동맥은 팽창되고 정맥은 구불구려진다. 호흡기계, 호흡근이 약화되고요. 흉곽에 강직증이 생기고 가스관 면적이 감소가 되고 기침 능력도 떨어지고 분비물 제거 능력도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냥 쉽게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상세하게 물어보게 되면 알지 못하면 답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비뇨기계, 여가율이 감소가 되고요. 소변의 재흡수와 농축 능력도 감소가 되고 유도요관, 빈뇨, 잔류량이 증가되고 야뇨증 생기고 긴급뇨 생기고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생기고 방광근육 긴장도 떨어지고 방광 능력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뭐가 생긴대요? 약물 배설 능력 감소로 용량의 변화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노인들은 약초일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 간에 뭐라 그랬어요? 실질의 감소로 혈류량이 저하가 되니까 약물 대사율이 30% 떨어진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물 배설력도 떨어져서 약의 용량 변화가 필요하겠고 내분비계는 공복 시에 혈중 포당 농도가 증가되는 가능성이 높대요. 공복 시 혈중 포당 농도 증가 가능성. 근골격계, 골다공증, 골절 증가, 근육에 지방이 축적된대요. 그래서 근육주사 약물을 할 때 흡수가 떨어질 수 있대요. 근육주사 약물을 할 때 흡수가 떨어질 수 있겠고 피부는 보면은 굉장히 얇죠. 피부하고 진피가 얇아지고 탄력섬유가 감소가 되고요. 콜라겐은 굳어져 버리고 피지선과 한선의 활동 저하가 돼서 피부가 어때요? 땀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건조하죠. 자극에 민감하고요. 탄력성이 감소가 되고 손발톱도 부러지기 쉽고 부셔지기 쉽고 딱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눈물 생산이 감소가 되고요. 수정태 탄력성도 감소가 되고 모양체근의 위축으로 눈의 조절력도 감소가 되고 노안이 되기도 하죠. 청색, 녹색, 보라색보다는 적색과 황색을 더 잘 구별을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분들을 모시고 있을 때 색깔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죠? 가구나 뭐 이런 것들 배치를 갖다가 해줘야 되겠죠. 적색, 황색을 갖다가 이제 청색, 녹색, 보라는 잘 구별하지 못하고 적색, 황색을 더 잘 구별한대요. 또 홍채 근육계 탄력성 소실로 동공 조절이 소실되어서 동공 조절 및 암수능, 명수능이 어렵대요. 또 시야 감소로 밝은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른들 방은 밝게 해줘야 되겠고요. 귀, 노인성 난청이 생기죠. 현직기계 번호,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요. 질분비물 감소로 건조와 가려움증이 생기고 남성은 음경과 고환이 줄어들고 각, 성호르몬도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면, REM 수면은 애들한테 많죠. 자, 애들은 자면서도 어때요?
rapid eye movement죠.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때요? 계속 내 신경이 이렇게 해서 발달되고 그래서 뇌 발달이 된대요. 근데 노인이 되면 이제 어때요? REM 수면은 감소가 되고 NREM 수면에서 NREM 수면 중에서 건강한 수면에 나타나는 델타파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감소가 된대요. NREM 수면 3, 4단계가 감소가 된다. REM 수면이 감소되고 건강한 수면이라고 얘기하는 NREM의 3, 4단계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수면을 도와주는 방법,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불면이 있을 때, 노인이 불면이 있을 때 간호중도를 주관식으로 물어봤었어요. 참 시험 때 다양하게 나오죠, 우리 시험 문제. 자, 일단 첫 번째가 따뜻한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서 드리래요. 우유에는 트리토판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수면을 도와준대요.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줘서 주도록 할 것. 낮에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밤에 약간 피곤해서 자겠죠?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재우도록 하고요. 저녁을 많이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잠을 잘 온대요. 또 베드 옆에다가 등을 펴도록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수면을 돕기 기출됐던 문제여서 그것도 같이 써봤어요. 자, 수면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겠죠. 이거는 정신과에서 기본형을 발췌했어요. 일단 잠을 잘 자야 돼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불면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수면의 기능, 뇌를 회복시키고 재충전시켜줘요. 신체의 회복을 도와주고요.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생리학적 기능도 갖고 있죠. 낮 동안 생존이 가능하게 하고 본능적 보전 기능을 할 수 있겠고요. 인지 기능도 도와주고 감정 조절 기능도 도와준다. 자, 노인이 되면 약물 반응에 왜 변화가 될까?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약물 반응의 변화 요인. 첫 번째가 유산이 감소된단 말 아까 있었죠. 산이 매개하는 약물은 덜 흡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가 체중 감소, 체액 감소, 체지방이 증가되고 전체 제지방은 감소가 된대요. 체지방은 증가되고 제지방은 감소돼요. 거기다가 방점을 찍으세요. 체지방은 증가되지만 제지방은 감소가 되고 근육이 감소가 돼서 약물 분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용성 약물의 분포는 늘고 수용성 약물의 분포는 줄어든대요. 지방 분포와 관련해서 지용성 약물은 분포가 증가하여서 제거가 늦어지게 되고 그만큼 작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체액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농도가 증가되고 약물을 저장하는 근육이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체중 감소, 체액 감소, 체지방은 증가되고 제지방은 감소되고 근육 감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즉 지용성 약물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아까 감소했다고 얘기했었죠. 약물 대사 시간이 길어서 장시간 효과 갖다가 준다라고. 또 마지막으로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로 약물이 잘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는 약물의 어때요? 용량을 변화시키도록 할 것이죠. 첫 번째가 위산 감소, 두 번째가 체중이 주는데 체액도 같이 줄어요. 그런데 뭐는 늘어요? 체지방은 늘어버려요. 전체 지방은 줄더라도 체지방만은 느는 거예요. 또 근육도 다 떨어진 거죠. 오로지 느는 체지방 때문에 어때요? 지용성 약물의 분포가 늘어버리고 그만큼 어때요? 배출되는 것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체지방 증가, 지용성 약물의 분포의 증가. 그리고 약물을 저장하는 근육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간 기능 감소, 사구체의 감소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는 약물에 대해서 용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성인간호학 20살 나오는 내용만으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해가지고서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기출이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약물 반응 변화 요인.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노인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들에서 보면은 체온관리 나왔잖아요. 또 아까 약물 나왔다고 얘기했죠. 수면증은 불면증 나왔었죠. 시험 문제가 뭐가 더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국시에 나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왔던 거 다시 보도록 하시고 질문. 그래, 그거는 이해가 쉽죠. 그건 쉬운데 눈이나 이런 것들에서 색깔 구별 같은 건 이렇게 상세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청색, 녹색, 보라는 구별을 잘 못하고 적색과 황색을 구별을 더 잘한다고.
예. 지금 우리가 노화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리한 그 내용 있죠? 국시에 이거저거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다음 중 노화와 관련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닌 거, 변화인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모르면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상세하게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노화, 고내용 같이 해서 받고 약물까지 같이 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결핵. 결핵을 안 봐도 되죠? 우리 여러 번 봤던 문제고요. 결핵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네, 여기까지네요. 결핵도 거기에 나왔던 파트는 다 정리를 했어요. 결핵의 약물의 투여 원칙 나왔죠. 사이드 이펙트 나왔었죠. 결핵에서 보면은 1차 결핵, 2차 결핵, 뭐죠? 1차 결핵, 시먼스 결핵이랑 그런 것들, 나왔던 것들 다 거기다가 내용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왜 공부했었던 왜 결핵의 병리 증상 과정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결절을 형성하고, 골락화가 되고, 공동을 형성하고, 석회화가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화결핵과 소환결핵의 차이점도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이것도 기출이었던 거예요. 소화결핵과 성결핵의 차이점은 우리 서인간호학에는 없고 아동간호학에만 또 있어요. 그것도 끌어와서 여기다가 정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 결핵, 2차 결핵. 1차 결핵에서 보면은 왜 곤피버다, 곤결절. 그 다음에는 시몬스 포카일, 2차 결핵 이런 거 나왔던 것들이에요. 다. 일단 다 모두 가서 들어가서 있는 것들. 진단 소견 나왔었죠. 약물의 사이드 이펙트 나왔었죠. 약물 투여 원칙 나왔었죠. 폐결핵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 내용이 뭔가도 물어봤었죠. 자, 거기까지 다 기출했던 것은 총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같이 해서 봤어요.